한편 민중연대를 계승한 대중투쟁 단체인 진보연대가 2007년 출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문제와 다수결에 근거한 단일기구로의 전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으로 진보 진영이 강력한 통합력을 상실하자 원래 대중투쟁이 약화되고 결국 원내외 활동의 결합인 거대한 소수 전략은 점차 작동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창설 투쟁체 중에 여러분이 민중연대가 있었어요. 민중연대. 이게 2005년까지 활발했어요. 2005년까지. 이거는 이제 연합체야, 연합체. 연합체니까 협의하는 거야, 협의.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사람 있고 민주노동당 지지 않은 정당 단체도 있었단 말이야. 민주당은 빼고 진보진영이 다 모여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진보연대로 전환했는데 이 강령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대의원 제도를 해서 다수결을 하자고 했고요. 왜 문제됐냐면 이 민중연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아닌 세력,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그다음에 노동자의 힘, 지금 변혁당하고 비슷한 쪽인데 노동자의 힘. 이런 민주노동당이 아닌 세력들이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지지로 하자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진보연대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NL과 PD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NL이 다수였어. 근데 민중연대는 연합체 협의라니까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합의가 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다수결로 하게 되면 다수를 장악한 NL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반미 자주화 운동만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돼. PD들이 이렇게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진보연대로 전환하면서 민중연대의 창설연대 힘이 약화됐고 결정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이죠. 정의당. 진보신당으로 분당됐잖아요. 분당되니까 당이 분당되니까 민주노총 내에도 내분이 생기고 이 진보연대 안에서도 이 진보연대가 진보신당이 아닌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물론 상당히 객관적인 거죠. 왜냐하면 진보연대에 NL계열, 민주노동당 계열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대중투쟁이 약화가 되면서 거대한 소수 전략이 작동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 아마 중앙에서 그 집행부 민주노총 중앙 집행부가 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 일부 산별에서는 자기네 뜻에 맞으면 참석하고 뜻에 안 맞으면 참석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민주노총이 그런 거죠.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이러한 현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도 대중투쟁도 그 정파적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했다 참여 안 하겠다. 즉 대중투쟁의 단결력이 훼손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대중투쟁력이 상실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구지 그 다음?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이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점차 대중투쟁보다는 의회 활동에 집중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부문조직들은 진보정당의 분열 상태에서 정치적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거리에서의 투쟁에 점차 소극적이 되면서 거대한 소수 전략은 점차 잊혀졌다. 네. 전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은 내가 제일 기억만 하는 게 2005년 메이데이 때인데 광화문에서 최초인 것 같아.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동시 집회를 했어. 그래가지고 가운데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가 있고 양쪽에 한국노총 위원장, 오른쪽에 민주노총 위원장 세 사람이
광장 중앙에 나란히 앉아있고, 그 뒤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 다 있어가지고, 광화문부터 해서, 그 종각부터 해서 광화문까지 아주 꽉 찼댔어요. 엄청났었어. 그죠? 이런 투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농당이 같이 투쟁을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분당이 되고, 전선체가 분열이 되면서, 집회 규모도 줄어들죠.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따로따로 집회하죠.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회 활동, 텔레비전에 심상정이 나왔구나, 노회찬이 나왔구나. 그래서 국회의원 활동에 보면 되면서 이제 거대한 소수 전략이 점차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제로 총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총파업에 돌입해서도 상징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부, 자본가의 미미한 양보를 얻어내고 종료되거나 정부의 탄압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네.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투쟁했던 게 어디에? 철도겠죠? 철도노조. 지금도 철도노조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그죠? 철도노조. 이런 데에서는 그나마 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노총 전체 차원. 민주노총 전체 산별이나 단사 차원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이라는 말이야. 이거는 갈수록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집회하는 걸로. 총파업이라 그러면 하루 집회하는 거야. 하루 집회. 그것도 초창기에는 시청 앞에 10만 명씩 모여있어요. 총파업을 하면. 전국에 다 와서. 요즘에 아마 총파업 한다면 간부 중심으로 아마 오겠죠? 그래서 1, 2만 정도 되려나?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광장 주장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첫째, 거대한 수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함께했던 대중조직들이 사회적 힘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의 대우지, 즉 민주노총, 전농, 상설연대체, 시민사회단체 말하지만 대중적 힘을 발휘할 진지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당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서구에서도 그랬죠. 당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의회주의를 몰입이 안 되려면 대중투쟁을 같이 했고 대중투쟁이 잘 되려면 어때요? 그 밑에 대중조직 단체와 상설연대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그 태진행동 있잖아요. 태진행동. 태진행동이 나름대로 지금 집회를 주도하잖아. 이런 게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 옛날에는 평상시에 있었단 말이야. 이걸 좀 여러분 이제 해야 돼.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사한별 연대체, 사한별 투쟁연대체와 상설투쟁연대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태진행동은 사한별 투쟁연대체예요, 상설연대체예요. 이게 사한별이야. 이렇게 사한별로 했다가 사라지고 사한별로 했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민중주도로 세상을 못 바꾸니까 우리가 상설연대체로 하자. 이것이 민중연대였고 민중연대 상당히 했었는데 진보연대에 가져가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설연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이번에 민중행동 아니야? 민중행동? 민중행동 알죠? 전국 민중행동. 별로 힘이 없죠? 힘이 없어. 약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둘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 부족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소통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해 공동의 전략과 전술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대한 소수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보지. 상층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그 국회의원들이죠. 노회찬, 심상정, 그죠? 담병호, 권영길. 이 국회의원들이고, 당대표는 누구였냐면은 김혜경 이런 사람이었어요. 서로 소통이 부족했어. 그 중에 이유가 나오는데, 뛰어난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이 돼버렸어. 당 지도부가. 그리고, 원외 당대표 이런 사람들은 김혜경, 문성현, 국회의원보다 더 한 수 아래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표가 어때요? 이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정보력도 딸리고. 그래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서로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이 부족했다는 거지. 공동의 전략과 전술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거대한 소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구체적인 주체는 당 지도부, 즉 최고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단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구속력이 취약하여 의원들이 언론 노출을 노리고 개별 플레이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진짜. 그래서 국회의원도 아닌 김혜경과 문성영이 예? 권영길, 천영세, 담병호, 심상정, 노회찬을 지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을 자, 스타, 언론 플레이, 언론에 노출되고 싶어가지고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개별 플레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집단적인 대응, 공동 대응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좀. 거대한 소수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술을 지휘해야 할 지도력의 구제는 최고위원과 의원의 금지시킨 당직, 공직, 겸직 금지 제도와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당의 대표하고 국회의원을 겸직 못하게 한 거야. 그 이유는 당대표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면 당이 의회주의로 가기 때문에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견인한다. 이런 게 이제 당직, 공직, 겸직 금지라는 거야. 취지는 좋은데 그러려면 어때? 당대표가 훨씬 힘이 있어야 되겠죠. 거꾸로 돼서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나오네. 그 다음 이거.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이 대거 국회로 쏠리면서 원외 지도력의 공백이 생겨 이 제도가 순작용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사라져버렸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초대 지도부가 대거 의원단으로 쏠리면서 최고위원회라는 원외 지도부의 공백이 생긴 셈이었다. 아니 명망가 지도자죠. 권영길이나 천영세, 담병호,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그래도 대표가 되거나 지도부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국회의원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지도부는 아까 말한 대로 별로 이 사람들 후배야.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원외 지도부라는 게 무슨 뭐 지도력이 없다는 거죠. 의원단으로 쏠렸다는 거. 그냥 여러분 생각은 맨날 노심주의 얘기만 나오지 않아서 텔레비전에. 맞아요. 짜증나. 그런 상황이 그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조직적 결합 중에서 인적 결합.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총 소속 당원의 비율은 1999년 48.98%, 2001년 47.94%, 2003년 43.49%, 2005년 42.32%였다. 2007년 기준으로 민주노동당 당원 중에서 민주노총은 당원의 40%, 진성당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중 4%만이 당원이었다. 자, 이거는 이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봐야 되고 또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일단 민주노동당 안에서만 보면은 당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 비율은 꽤 높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뭐 과반수는 안 됐지만 40% 이상이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원들이 꽤 있었고. 근데 그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당원은 몇 프로? 4%밖에 안 됐다는 거야. 100명 중에 4명만 당원이고 96명은 당원이 아니었다는 거야.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지. 그 민주노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조합원 계속 말하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단은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 이게 강하잖아요. 그 중에 정치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적은 건 사실인데 너무 많이 적죠. 이건 왜 그러냐면 민주노총이 정치교육을 해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투쟁을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사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4%만 당원이라는 거. 지네들만 유명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의식 수준을 너무 높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활동가들이 어저께 그 민주노총 대의원대 하는 거 봤더니 막 나와서 그러더구만. 정치적 총파업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심판을 끝까지 하고 구속시키고 사회를 대저전하고 해서 정치적 총파업을 시작 그렇게 주장하는데 민주노총 잘 나갈 때도 조합원의 4%만 당원이었는데 거기
민주노총 대원들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는 무슨 정치적 총파업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 총파업하면 잘못되면 다 잘리거나 그죠?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너무 두 가지 상이에요. 첫 번째는 당원과 조합원은 정치적 수준이 다르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정치적 수준이 낮은 조합원들을 어떻게 정치적 수준을 높일 수 있냐는 그런 고민과 사업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도별로 당원과 조합원 비율을 찾아본 거고 이거 별로 아까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배타적 지지 단체에게 대의기구 구성원 총수의 일부를 할당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중앙대의원과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 대의원의 50%가 부문 할당이며 그중 56%가 민주노총, 비정규직, 학문노총 등 노동계에 할당되었는데 이렇게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 노동당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당의 지도부에 많이 집어넣었죠.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야. 최고위원회도 노동 담당 최고위원, 농민 담당 최고위원, 중앙위원회, 대의원 이렇게 다 할당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할당된 대의원에 대해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대의원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당에 통보하였다. 민주노총은 전체 할당 대의원 수를 당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연맹별, 지역별 배정 기준과 숫자를 확정하면 그 연맹과 지역에서 대의원대회 혹은 중앙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 혹은 인준의 방식으로 대의원을 확정하여 총연맹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총에 우리 요번에 민주노총 대의원은 20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노총 중앙에서 중집에서 금속은 50명이야. 이렇게 되면은 금속 안에서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들 상대로 선출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로 간부들이겠죠. 노동조합 대표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시지 줘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선정을 하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겠다는 결의가 차 있는 그런 조합원들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조합의 간부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민주노동당 대원에 그냥 시킨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떠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대원인데 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대원대 회의도 안 나와. 지금 노동당도 마찬가지일걸? 노동당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선출된 대원이랑 노조에서 들어온 대원들이랑 보면은 노조 출신 대원들이 지역에서 선출된 대원보다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회의 참여도가 떨어져. 민주노동당 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이 사람들은 회의에 잘.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출돼도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지. 저 대원인데 조합의 간부라고 해서 대원 돼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나오면 관심도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 정파 그래 줘라. 졸다가 하다가 자기 정파나 뭐 하면 그때 손들어. 물어보거나 뭐해서 그렇게 그죠? 거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뽑는 그러한 선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또 할당제도에 대한 문제점인데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뭐지? 나야? 둘째, 민주노동당의 다양한 계층들이 입당하면서 민주노총의 할당 비율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대표성, 민중 대표성,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부터 부문 할당은 자신과 이념 및 실천을 공유하는 배타적 지지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라고 인식해왔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계층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기존의 할당 방식을 비판하고 자신들에 대한 할당을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단체 중 이러한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장애인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전체 국민 중 장애인의 비율에 비해 장애인들이 민주노동당에서 할당받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들 소수자 부문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할당이 너무 높다면서 그 일부를 축소하여 자신들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 할당을 봅시다. 저 대의원, 중앙대의원이 있잖아요. 중앙대의원이 만약에 600명이라고 그래요. 600명이면 지역이 300명이야. 그리고 부문 할당이 300명이야. 알겠죠? 이렇게 된 건데, 부문 중에서 노동이 50%야. 부문의 50%니까 150명이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여성, 그 다음에 뭐 환경, 농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 이렇게 있으면 야, 왜 노동만 50%냐라는 거야. 왜 노동만 이렇게 뭐 많이 줘? 우리 보통 이제 적은 경우는 10%, 20% 이렇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우리도 많이 줘!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욕을 했어요. 대의원대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논쟁은, 아니, 여성은, 전체 인구의 반이니까 우리 할당 반을 50%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었고, 아니, 국민 중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요거밖에 안, 이런 말들이 있었더라. 그런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한테 많이 주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체성에 따른 거다. 다른 부문도 이 노동이랑 같이 해달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있어 왔다는데, 어쨌든, 첫 번째 원칙은, 노동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이잖아. 노동 해방하겠다는 당이니까. 이게 맞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다른 부문을 너무 과도하게 조금 주는 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비율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데, 확실한 거는 노동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었다는 거야. 여성, 환경, 장애, 농민은 잡다한 무지개라고 그래서 똑같이 해줘? 또 빠져놓죠 팔아뭐? 안 되지. 노동 중심이면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 간부 출신 갈수록 줄어들어. 민주노총의 비중이 지도부에서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그냥 알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든다. 자, 그 다음.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겸 노동 담당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를 기획하고 총괄 집행하는 역할을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자 사이의 소통 통로의 역할에 머물렀다. 노동부문 최고위원의 지위는 민주노동당에게는 민주노총의 입장만 고집스럽게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민주노총에게는 자신이 만든 민주노동당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능력 부족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노동 담당, 농민 담당이 있어요. 부문 담당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의 역할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결합시키는, 그렇죠? 이러한 참모의 역할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냥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민주노동당에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아무리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자기도 민주노동당인데 대체 민주노동당 입장을 고려해야지 민주노총 입장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뭐 여러 사람이 매번마다 사람이 달랐으니까. 제일 많이 한 건 이영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남성. 어쨌든 그래서 이 결합하는 역할을 못하고 단순히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결합. 자, 그 다음 이거.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양 조직은 지도부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례협의회는 중앙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시군구에서도 열렸는데 시군구 정례협의회는 양 조직의 사업 집행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갈수록 그 필요성이 약해져 대부분 유야무야되었다. 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정례협의회 한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전략을 짜자는 거였어. 그 집행도 같이 하고. 근데 갈수록 공동으로 전략 짜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당에서는 야 다음에 총선이 있으니까 후보 좀 많이 내고 후원금 확대 노력 좀 해줘 이런 거고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우리 다음에 우리 요구사항 이거니까 이걸 법률안을 좀 이것 좀 입법 발의해 이런 식이라는 그게 아니라 원래 야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민중의 권력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리 투쟁은 이런 전략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군구 정례협의회는 있으나 마나 됐다는 거야. 이런 정례협의가 형식화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 이후 정례협의회 전야농 등 다른 대체적 지지단체까지 참여하여 산만해지면서 민주노총과 긴밀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백사적 지지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주노총만의 정례협의회를 자주 열 수 없었던 반면 민주노총은 가능하면 별도의 정기적인 정례협의회를 원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민주노당 왜 니네는 민주노총만 해 우리하고도 해 전농하고도 하고 전용하고도 하고 한총련화 하기도 하고 그래도 장애인 단체 하기도 하고 여성 단체 왜 다 해야지 왜 넌 민주노총만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어때 계속해서 따로따로 할 수 없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거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무슨 토론이 되겠어?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당이 관계가 두 단체가 핵심인데 집중적인 토론이 안 되겠죠. 하나만 된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나만 해서 뭐하냐는 거고 우리랑 1대1로 해줘야 되는데 민주노당이 또 1대1로 잘 안 해주고요. 다시 말해서 정례협의회가 그래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정례협의회가 자기 전략적 지도부로서 양 조직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못했다. 주로 해보면 이런 것들이야. 대부분 선거 도와달라, 선거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법안 뭐 이런 거 해달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당이 힘을 합해서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토론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 그다음.